이번 작품은 은희경 단편소설 태양의 서커스입니다. 혹시 찬 바람이 부는 겨울밤,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쓸쓸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서늘하고도 지독한 고독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훌륭한 문학 작품입니다. 은희경 작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시니컬하면서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현대인의 감춰진 내면을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한국 문단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삶의 아이러니를 그려내는데 탁월한 작가 특유의 문체가 이 작품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이 소설을 온전히 음미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팍팍한 도시의 삶과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서늘함을 마음 한편에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회적 궤도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그 자리에 남아 어떻게든 버티려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대비가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불빛이 거리를 수놓는 크리스마스 이브, 낡고 후미진 변두리의 카페라는 공간적 배경은 주인공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거창한 서커스의 무대가 아닌 가장 초라한 현실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증명하려는 인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문득 우리의 웅크린 그림자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조금은 깊은 호흡으로 이들의 겨울밤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지요. 작품 시작합니다. 은희경 단편소설 제목 태양의 서커스. 어느 화창한 봄날 미래기획에서 해고된 뒤 나는 1년 가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석 달 정도면 새 직장을 구하겠지 하고 통장에 남은 돈으로 버텼지만 반년이 지나자 적금을 깨야 했다. 혼자 몸이고 또 집값이 싼 동네에 방 한 칸을 얻어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데도 그랬다. 입사원서는 여기저기 계속해서 넣어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지기만 했다. 그런 일을 6번이나 겪고 나자 나는 운이 닿으면 되겠지 하며 그때를 느긋이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생활에 적응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 오래된 습관 몇 가지도 바꾸었다. 테니스 대신 농구를 하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해질녘 끼면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온몸이 땀에 젖어 머리통에서 김이 날 때까지 농구를 했다. 그러고는 잎이 져버린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딱 한 개밖에 없는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곤 했다. 구름은 아주 천천히 퍼져나가며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푸르고 커다란 하늘 전체가 점점 붉어지면서 장밋빛으로 덮여가는 것을 나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모조리 잿빛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일찍 퇴근에 들어오는 가장들과 마주치곤 했다. 그들은 버스 안에서 이미 다 읽었을 신문을 손에 말아쥐고 내렸다. 조그마한 식당의 주인 남자들이 뉴스 시간이면 언제나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있는 것처럼 회사원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늘 신문을 읽었다. 열심히 새 일자리를 찾아다닐 때까지는 나 역시 꼬박꼬박 조간을 찾아 읽었다. 내가 신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관심 갖거나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지만 그런데도 하루라도 신문을 읽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완전히 제외시켜버릴 것만 같았다. 전쟁과 천재지변 같은 재앙이 닥쳐오거나 화폐 개혁 또는 인도와 차도를 바꾸기로 했다는 따위 엄청난 사회적 약속의 변동을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항상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의 운세 또한 빼놓지 않고 훑어보았다. 그때는 사람들도 꽤 찾아다녔고 부탁과 위로를 겸한 술자리에서 제법 많은 술을 마셨다. 그러나 요즘은 어쩌다 누군가가 불러내주기 전에는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농구대 아래의 벤치에 누군가가 두고 간 신문이 있을 경우에도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낡은 텔레비전의 파워 버튼이 고장난 이후부터는 밤에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캔 맥주를 마시곤 하던 버릇도 없어졌다.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켰을 때가 가장 큰 고비였다.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습관이긴 했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내가 그것을 그다지 즐기는 것 같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메일을 받아본 지 2달이 넘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컴퓨터 없이 사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마치 이사를 코앞에 둔 사람처럼 새로 물건을 사지도 않았고 고장난 물건을 고치지도 않은 지 오래되었지만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다. 내 쪽에서 전화를 걸지 않으니 걸려오는 곳도 없었다. 나는 이런 생활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분명 지겹고 괴롭겠지만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단출한 맛이 있고 또 번거로운 일이 안 생기니 지낼 만하다고 생각하려 했다. 지난 여름까지 K는 호텔에서 일했었다.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국제 세미나가 열리고 여름을 위한 태국 음식 축제가 벌어지고 새로 오픈한 포도주 전문바가 있는 그런 곳이다. 어느 객실에선가는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신혼부부도 묵고 있고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피트니스 클럽에는 도심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고소득 전문 직업인들이 땀을 흘리고 야외 수영장에는 갈색으로 몸을 태우려는 젊은 여자들이 선텐 크림을 바른 채 나란히 누워있고 지하 어딘가의 냉동 창고에는 엄청난 살코기들 역시 줄을 맞춰 나란히 걸려있을 호텔이었다. K와 M 16살 때부터 내게 친구라고는 그 둘뿐이었다. 그 둘은 2개의 태양이었지만 언제나 반대편에 자리했다. M이 말라르메나 바이런의 시를 30분 정도 외울 수 있는데 반해 K는 그 같은 끔찍한 지루함을 중단시키는 일에조차 말 대신 고갯짓을 사용했다. 그 둘의 가슴 속에는 똑같이 이글거리는 불이 들어 있었지만 M의 것은 컴컴한 밤중의 횃불처럼 만천하에 드러났고 K의 것은 그를 사랑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의 눈에만 보였다. M의 불은 선동적이었으므로 그의 청춘을 영웅 심리와 감상적 사랑으로 잘 그슬러 주었다. 겉만 훈제가 된 그의 청춘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M은 21살에 죽었고 K도 지금은 한국에 없다. 늘 여자가 따른다는 점에서 둘은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연유에서는 달랐다. M은 여자로 하여금 사랑받는다고 믿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반면 K는 여자에게 결코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여자를 만나는 첫날부터 운명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M과 달리 K는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따위는 해본 적이 없었다. M은 여자들의 환심을 채워줬고 K는 그 허기를 자극했다. 나의 자리는 언제나 그 둘 사이에 있었다. 모든 점에서 중간을 선택하는 버릇이 생긴 나라는 사람은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을 통해 세상을 알아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무슨 일이든 목표를 향해 돌진하기보다는 먼저 몸의 균형부터 잡으려는 타입이었다. 취향이나 생각이 다소 어정쩡했고 내 인생이 중간에 끼인 무엇 같다는 생각이 지나쳐서 극장 좌석에 앉아 있을 때에도 마치 연인 사이에 끼어 앉은 기분이 들곤 했다. 지난 여름 나는 많은 파리를 잡았다. 그런데도 어찌된 셈인지 그것들은 늘 일정한 수를 유지하는 것 같았고 가을이 되어서야 자취를 감추었다. 어느 늦가을 나는 이불 속에 엎드려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방바닥에 앉아있는 파리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무심히 그쪽으로 성냥갑을 내던졌다. 뜻밖에도 파리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아마 파리는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여름과 가을을 나는 동안 아주 늙어버린 모양이었다. 어이없는 파리의 죽음에 나는 당황했고 마치 정당하지 않은 승리를 얻은 것처럼 마음 한쪽에 쓸쓸했다.
아무래도 나는 정당한 생존 경쟁이라는 것과 무기력해진 존재에 대한 동정심을 혼동하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라면 아침마다 산 중턱 고급 빌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경사면을 따라 가득 쓸려가 있는 낙엽을 보고 올해도 다가꾼 따위의 말을 중얼거리며 출근을 서둘렀을 테지만 나는 아직도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세수를 하고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러 외출했다. 주로 회사 근처나 목욕탕 가까이의 이발소를 이용하곤 했으므로 동네 어디에 이발소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누구에게 물어보자니 그것도 귀찮은 일이었다. 낮 시간에 집 근처를 어슬렁대며 이발소가 어디지 묻고 다니는 젊은 남자가 되는 건 어쨌든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집 앞 골목에서 벗어난 뒤 언덕을 따라 10분쯤 걸어 내려갔더니 버스 종점 옆에 조그만 미장원 간판이 눈에 띄었다. 짙게 선팅된 유리문은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서야 겨우 열렸다. 미장원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위와 각종 빗과 플라스틱 세팅 클립이 뒤죽박죽인 채 먼지에 덮여 있었고 뿌연 거울 속에서 내 얼굴이 나를 멀끔하니 건너다 볼 뿐이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내가 그 말을 2번쯤 반복하자 쪽문이 드르륵 열리고 늙은 여자 하나가 포대기로 업은 아기의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미장원 바닥으로 내려섰다. 앉아요. 환갑은 아니더라도 50은 분명 넘은 것 같았다. 주름살이 많았지만 웃는 눈이었고 고단한 채로 어딘지 교태가 엿보였다. 적당한 호칭이 생각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등에 업힌 아기를 힐끔 보았다. 할머니가 자르시게요? 그럼 내가 미용사인걸. 내 목에 미용 가운이 둘러졌다. 사삭거리는 가위 소리와 함께 일정한 리듬을 가진 아기의 칭얼거림이 들려왔고 할머니의 습관인 듯 머리에 분무기에 물을 뿜을 때마다 입으로 내는 쉬익쉬익 소리까지 가세했으므로 나는 침을 흘리며 잠까지 들고 말았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머리는 생각보다 훨씬 짧아졌고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미용값은 그다지 싸지 않았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나는 더욱 가난해졌다. 농구도 그만두고 방에만 틀어박혔다. 외출을 하지 않게 되면서부터는 주로 책을 읽으며 지냈다. 책이라면 K가 6박스나 남겨주고 떠났기 때문에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브리지 게임이나 라디오 조리법, 그리고 한국의 야생화나 세계 전쟁사, 열대어 기르기 같은 것을 공부했다. 뭐가 됐든 한 가지를 정하고 나면 그럭저럭 소일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하루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내일이 오늘이 되고 모레가 내일이 되는 식으로 시간은 도로 불어나서 내가 당해내야 하는 시간은 늘 일정했다. 날씨가 몹시 차가워진 아침에 어쩌다 일찍 눈을 뜬 나는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음악을 별로 듣지 않는 나는 그 곡의 제목도 작곡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멜로디는 무척 귀에 익은 것이었다. 방바닥이 약간 싸늘했지만 이불 안은 따뜻했으므로 나는 도로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그러고는 멍하니 눈을 뜬 채 한참 동안이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것은 퍽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이었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얼마인가 뒤에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 줄 흘러 베개 위로 톡 떨어졌다. 어쩌면 이제 나에게는 이불 속에서 일어날 기력이 영영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하고 불현듯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다. 딱히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으면서 말이다. 설령 그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나의 죽음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잊혀진 사람이라는 시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꽤 오래전 그 시구를 내게 적어보냈던 여자에게 편지를 썼다가 밤이 되자 찢어버렸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무척 놀랐다. 상대가 H라니 뜻밖이긴 했지만 솔직히 H의 강아지나 구두가 전화를 걸어왔대도 반가운 나머지 이상한 줄도 몰랐을 텐데. 사실 그보다는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H 쪽이 약간은 더 반가웠다고 할 수 있었다. H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 개발한 단골 술집이 있는데 나오겠느냐고 풀죽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물어왔다. 무엇보다 H의 목소리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다. 참으로 오랜만에 면도를 했다. 오랜만에 만나본 거울 속에 나는 여전했다. 예전부터도 나는 눈썹뼈 아래로 깊이 들어가서 쉽게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내 눈을 마음에 들어 했다.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한 그 눈 속에는 H를 만나기 싫어하는 기색 같은 것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나무 옷걸이에 걸려있던 파카와 목도리를 걸친 뒤 나는 오랜만에 저녁 거리로 내려섰고 차고 낯선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잔뜩 흐린 날씨였다. 구름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대기는 무척 차가웠다. 나는 캐럴이 흘러나오는 선물 가게를 무심코 지나치고 이어서 첨탑 위에 높게 빛나는 별을 구경하며 교회 담을 끼고 걸어갔다. 케이크 상자가 쌓인 빵집 유리창에서 축 성탄. 오늘만 싸게 팝니다라는 문구를 보고서야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란 걸 알았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날 때 나는 오랜만에 가판대에서 신문을 샀다. 오늘의 운세에는 내가 동쪽에서 온 귀인을 만나 거사를 도모하고 횡재를 얻을 거라고 나와 있었다. 먼저 도착한 H는 전철역으로 향하는 지하도 입구에 서 있었다. 길고 검은 외투를 입고 검은색 어깨 가방을 맨 그는 누가 봐도 막 퇴근한 회사원의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일과를 달력에 따라 규칙적으로 꾸려가는 사람임에 틀림없었고 크리스마스만 아니라면 내일도 그와 비슷한 차림으로 출근하리라는 걸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차림 말이다. 파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걸어가던 나는 막 지하철이 출발했는지 송풍구로 바람이 훅 불어나왔으므로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앞에서 발을 멈추자 그는 웬일인지 깜짝 놀라더니 2, 3초가 지난 후에야 씩 웃어 보였다. 그러고는 급히 가방을 왼쪽 어깨로 옮겨서 단단히 잡은 뒤 내게 오른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무척 헬쑥했는데 순모 코트가 지나치게 방한이 잘 되었던지 아니면 뛰어오기라도 했는지 이마에 땀이 돋아 있었다. H는 눈물이 많았다. 내가 본 중에 M을 빼고는 세상에서 가장 잘 우는 남자이다. 건망증이 심하고 의타심이 강하고 자기 연민이 많은 그는 회사에서 결코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는 인상을 너무나 강하게 심어주는 바람에 누구도 그를 그 일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 사람이 어떤 자리를 오래 지키는 이유는 꼭 그 자리에 필요해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 생각이 잘못된 건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아직도 회사에 남아 일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 그인 것이다. H가 새로 개발했다는 술집은 언덕배기를 한참 올라가야 하는 외진 장소에 있었다. 언덕길을 향해 걸음을 내디디려는 나와 달리 H는 걷는 일에 익숙지 않다는 표정을 지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차를 회사 주차장에 두고 와야만 했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택시를 기다리자고 말하는 H를 나는 조금 낯설게 바라보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H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일일이 나에게 의존했었다. 새 구두를 신고 온 날은 내가 칭찬해 줄 때까지 자신 없는 얼굴로 내 눈치를 살폈고, 부장에게 불려갈 때도 일단 나와 눈을 마주쳐 격려를 얻어낸 다음에야 의자에서 일어나곤 했다. 마침 빈 택시가 왔으므로 나는 곧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다. 택시가 재래시장을 지나고 버스 종점을 지나쳐 구부러진 길로 한참 더 기어 올라갔을 때에야 H는 저기 대학교 교문 앞에 세워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렇게 구석지고 지대가 높은 곳에 대체 무슨 대학일까 뜨악한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눈에 들어온 간판에는 역시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신설 전문대학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카페 휴가는 아직 캠퍼스의 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 학교 학생들의 아지트 중 하나인 모양이었다. 그나마 재개발 구역이 되는 바람에 곧 철거될 처지라고 H가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조그만 회색 시멘트 건물은 낡을 대로 낡아 음산하게까지 보였다. 2층에 카페 휴가가 있는 그 건물은 한눈에 보기에도 얼마 안가 없어질 건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층의 문방구와 만화가게에는 불이 꺼져 있었는데, 그것은 주변의 고만고만한 낡은 건물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언덕 위로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마저 제법 황량했다. H를 뒤따라서 겨우 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비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음산한 술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하고 생각했다. 카페 안에는 기둥 2개를 중심으로 몇 개 되지 않는 조그만 탁자들이 놓여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색깔을 분간할 수 없는 지저분한 벽은 낙서투성이었다. 불빛이 흐려서 조명각과 테이블보가 얼마나 더러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군데군데 담배 구멍이 뚫려 있고 모서리깨가 반질반질했다. 벽에는 오토바이 위에 걸터 앉아 색소폰을 불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검은 가죽 점퍼가 형편없이 색이 바래고 먼지에 뒤덮인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남자는 지나치게 오래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았다. 첫 번째 기둥 옆에는 그 장소에서는 유일한 새 물건으로 보이는 가스 난로가, 두 번째 기둥 바로 옆으로는 동백나무 화분이 놓여 있었다. 동백나무 가지에는 하얀 솜 몇 덩이와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가 엉성하게 걸쳐져 있었는데, 그 조잡하기 짝이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서도 꼬마 전구들은 붉은빛과 초록빛을 번갈아 내가며 명랑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손님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난로가에 앉아있던 검은 옷의 주인 여자가 어서 오세요 라고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며 느리게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검은 옷자락에서 먼지가 풀썩 이는 것만 같았다. H는 재빨리 실내를 둘러본 뒤 어딘지 맥이 빠진 듯한 표정을 짓고는 마른 입술을 혀로 핥았다. 술을 가져온 주인 여자에게 H가 물었다. 오늘은 은혜 안 나오는 날인가요? 글쎄, 좀 있으면 오겠죠. 40 중반쯤 된 주인 여자의 표정은 무신경하고 세상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였으며 목소리도 쉬어 있었다. 조리를 해야 하는 안주를 시키는 H에게 노골적으로 귀찮은 얼굴을 지어 보이고는 아르바이트 여학생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여자가 묵직해 보이는 길고 검은 스커트를 끌고 카운터로 돌아간 뒤 H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이제 곧 천사가 올 테니까. 나는 크리스마스용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H의 얼굴은 진지한 나머지 약간 초조해 보이기까지 했다. H는 눈꼬리가 조금 처진 커다란 눈을 갖고 있었다. H를 보고 있으면 큰 눈이란 풍부한 표현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감정을 감추기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어쨌든 그날 H가 나를 불러낸 이유가
그의 말대로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려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님은 확실했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그쯤의 불쾌함은 무시할 수 있었다. 와보면 알겠지만 은혜는 아주 예뻐. 네 잔의 술을 따르며 H가 말했다. 그녀는 내가 택시에서 내려 간판을 보았던 그 신설. 전문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는 21살의 아가씨라고 했다. 아주 착해. 천사라니까. 나는 선선히 H와 함께 그녀를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하긴 술을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에 속했으므로 그다지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 미래 기획은 어때? 다들 잘 있지? 나는 내가 떨려난 회사의 안부를 물었다. 회사 이야기를 꺼내자 H의 눈은 긴장을 숨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강력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나는 회사의 규모가 줄어들 때 나 자신이 불필요한 인원으로 분류된 데 대해 자존심이 상하고 실망했지만 H처럼 남아있을 수 있게 된 사람에게 적의를 품을 만큼 편협하고 몰색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H는 내가 아직까지 회사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자기 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은 회사 이야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며 딴에는 결연한 태도로 화제를 돌렸다. 지내기는 괜찮아? 연휴 때 산에 갔었어. 굳이 연휴를 택할 이유도 없으면서 왜 하필 그때였는지 또 그 연휴가 추석 연휴인지 샌드위치 휴일인지는 기억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는 지나간 대학 시절이 모두 작년 일이었지만 3학년이 되자 작년과 재작년으로 나뉘고 다시 4학년에는 시간 구별을 하지 않게 된 것과 비슷한 일이었다. 그날 지하철 안에서 나는 유난히 수선을 피우는 잘 차려입은 꼬마애 둘과 그 애들을 쫓아다니며 신경질적으로 꾸짖어대는 젊고 예쁜 여자를 보았는데 내 대학 동창의 아이들과 아내였다. 아, 정말 오랜만이다. 가족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간다는 대학 동창의 눈 속에는 생활의 피곤과 그리고 작은 배낭 옆구리에 물병 하나를 꽂고 등산화 차림으로 서 있는 나에 대한 부러움이 들어 있었다. 전철이 기우뚱할 때 대학 동창이 나의 귀에 입을 붙였다. 결혼 같은 거 절대 하지 마라. 인생 종친다. 나는 동창을 향해 조금 웃어 보였다. 그럼 바꿀까? 라는 짓궂은 대꾸가 떠올랐지만 알다시피 나는 그런 충동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그 여자 안 만나지? 오래됐어. 미래 기획을 그만두면서 서랍 정리를 하던 나는 안쪽 깊숙이에서 잔뜩 먼지가 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무심코 한쪽에 던져놓고 서류와 필기구 따위를 정리하다가 불현듯 그것이 그녀의 오피스텔 열쇠란 걸 깨달았다. 분명 그녀에게 돌려주었던 것 같은데 한참 뒤에야 열쇠를 돌려주었던 날 그녀가 다시 내 발 밑으로 던져버렸던 기억이 났다. 그 열쇠는 내가 내 곁에 있던 시간들이야. 내 손으로 갖다 버릴 수는 있지만 나한테 도로 돌려줄 수는 없어. 그녀는 격렬했지만 울지는 않았다. 처음 그 열쇠를 받을 무렵만 해도 나는 그녀의 모든 주소를 알고 싶어 했으므로 사는 집만이 아니라 직장, 고향집, 졸업한 학교, 잘 다니는 카페까지 알아냈다. 그런 것들은 배회의 폭과 거리를 넓혀주었을 뿐 그녀에게로 들여보내주지는 못했다. 그녀가 건네준 열쇠처럼 결정적인 것은 늘 간단한 한 가지이다. 그리고 이것은 좀 엉뚱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때 떠나겠다고 말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녀 쪽이고 나는 단지 그녀의 결정을 다소 쉽게 받아들인 것 뿐이었듯이 어떤 소극성이 결정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그녀의 오피스텔을 찾았는지는 나도 모를 일이다.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렸다. 열쇠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어 돌리자
2년 전과 똑같이 문이 열렸다. 찰칵 하는 쇳소리가 익숙하고 또 날카롭게 관자놀이를 건드렸다.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중앙등을 백열전구 대신 오슬람으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실내가 창백한 기분이 들게 된 것 정도였다. 나는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의뢰 그랬듯이 샤워를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다. 그녀는 카스에서 밀러로 바꾼 모양이었지만 여전히 찬 맥주 없이는 살지 못하는지 냉장고 안에는 13개나 되는 깡통이 들어 있었다. 그것을 세어보면서 나는 조금 웃었다. 그렇게 꼭 세어봐야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요. 그녀는 내가 어중간하게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고 보니 어떤 프랑스 영화를 보다가 그녀를 생각한 적이 있었다. 영화 속의 여자가 바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함께 큰 소리로 깔깔대며 술을 마신다. 저는 낯선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뭘 하면서 말인가요? 글쎄요,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요. 그녀도 그런 말을 했었다. 그냥 살아도 사라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늘 의식하는 거죠? 헤어진 이후 그녀를 생각한 것은 그 영화를 볼 때 한 번뿐이었을 것이다. 별 생각 없이 그녀의 서랍을 열어보았던 나는 두통약을 발견했다. 그것은 8개들이 포장으로 얇은 비닐 필름에 담겨 있었다. 그중 2개를 떼어내서 맥주로 알약을 삼켰다. 그 두통약은 내가 그 오피스텔의 열쇠를 내 열쇠고리에 끼워 갖고 다니던 무렵 습관성 두통을 지닌 나를 위해 언제나 서랍에 준비해 두었던 약과 똑같은 상표였다. 6알이 남아있는 필름을 들고 뒷면을 살펴보았지만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다. 손톱깎이 옆에 둔다는 점도 변함이 없었다. 그녀의 새 애인에게도 두통이 있나? 나는 두통약을 도로 서랍에 넣어둔 다음 욕실의 물기를 닦아놓고 오피스텔을 나왔다. 세어보기를 싫어하는 그녀가 없어진 맥주 3캔과 두통약 2알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진 않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열쇠를 갖고 있었던 시간을 서랍 속에 넣고 잊어버린 것처럼 그녀 역시 그녀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했을 것이다. 열쇠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만 오는 길에 생각을 바꿔 건물 1층의 쓰레기통으로 던졌다. 그걸 버리기 위해 일부러 강을 찾아가거나 하진 않았다. 고층 빌딩의 옥상에서 던지는 건 약간 위험할 것 같았다. 천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서 옆 건물의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머리카락에 찬 기운을 묻혀온 H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딱 한 번 덜컹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리고 바람이 휘잉 들이쳤는데 그때 고개를 번쩍 쳐들고 반쯤 몸을 일으키는 H의 모습은 애처로울 정도였다. 그것은 H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저절로 열린 것일 뿐이었다. H는 전혀 취한 것 같지 않았지만 조금 엉뚱해 보이기는 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낄낄거리는가 하면 제 쪽에서 뭘 물어놓고 내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도 난데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불쑥 술잔을 쳐들어 말을 끊는 걸로 보아 내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는 눈치였다. 화장실에 갈 때 가방을 들고 일어나서 주머니 속에 버스비밖에 들어있지 않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엉거주춤 따라 일어났던 나는 일어난 김에 H와 함께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바깥 기온은 여전히 차가웠고 어두운 계단은 뭔가 불만에 찬 듯 비뚤고 가파르게 내려서 있었다. 그 계단을 오르며 나는 크리스마스에 이런 외진 곳에 음산한 건물 2층에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도 어색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갈비를 뜯는다거나 사랑하는 여자에게 반지를 선물하고 함께 여관으로 들어가는 일 따위는 내게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H가 불러내지 않았다면 나는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이 술자리보다 재미없게 보내고 있으리라는 법도 없었다. 그 생각을 하면 더욱 지루했지만 그런데도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는 귀찮았고 그 말을 하기도 귀찮았다. 나는 지겹도록 같은 음악만을 틀어놓고 묵묵히 앉아있는 주인 여자를 이따금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귀신의 잠옷 같으니 란 문장을 연상시켰다. 그것은 사춘기 때 읽었던 어떤 미국 소설에서 주인공 여자가 자주 쓰던 욕인데 10중 8구 잘못된 번역이었겠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서 즐겨 그 욕을 사용했다. 그 소설의 번역자가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동화도 번역했다. 크리스마스 선물도 그중 하나였다. 초라한 한 나그네가 크리스마스에 친절한 대접을 해준 보답으로 주인 부부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마고 약속한다. 무심코 소시지를 먹고 싶다고 중얼거린 남편 앞에 정말로 소시지가 나타난다. 첫 번째 기회를 낭비해버린 남편에게 욕을 퍼부으며 아내는 저 얼간이 코에 소시지나 붙어버려라 고 저주하고 그 소원은 즉시 이루어진다. 이제 기회는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다. 엄청난 재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남편은 평생 소시지를 코에 붙이고 살아야 한다. 결국 소시지를 코에서 떼어달라는 것으로 3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질의 풍요보다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아버지의 주석은 아버지가 내게 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위선에 차 있었다. 크리스마스 나그네는 천사가 아니다.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잠자는 탐욕을 깨우는 시험은 연인뿐 아니라 모든 선량한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놀이이다. 귀신의 잠옷 같았던 주인 여자는 11시 간엄자 퇴근해버렸다. 화장실 열쇠하고 카페 열쇠가 붙어 있어. 문 잠그고 입간판 뒤에 넣어두면 돼.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닌 듯 H는 그녀의 뒷모습을 흘끗 쳐다보았을 뿐 개의치 않았다. 천사가 올 거라는 믿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전당 잡힌 검은 촛대같이 앉아있던 주인 여자마저 가버리자 카페는 한층 괴괴해져 나는 마치 고래뱃속에 촛불을 켜고 들어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카페 안으로 들어온 것은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매우 뚱뚱했는데 베레모 아래 긴 파마 머리를 늘어뜨렸고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출연은 다소 극적이었다. 마카로니 웨스턴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현장을 덮치는 밀주 단속반이 문을 박차듯 거칠게 들어섰으며 카페 안에 발을 내딛자 거만하게 턱을 내밀고는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고개를 젖혀서 실내를 일별했다. 카페의 중앙을 향해 걸어가는 여자의 걸음걸이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카메라를 의식하는 여배우처럼 과장돼 있었으며 발소리 또한 가뜩이나 낡고 좁은 카페 바닥을 쿵쿵 울릴 만큼 컸다. 여자는 장식 전구가 반짝이는 동백나무 옆에 가 앉았다. 여자가 앉는 순간 의자는 갑자기 얼굴을 내리누르는 엉덩이의 하중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왜 하필 나냐는 듯 불만스럽게 삐걱 소리를 내며 뒤로 조금 물러났다. 앉자마자 여자는 긴 부츠를 신은 다리를 척 꼬더니 은색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 모든 요란함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등장은 주목을 끌지 못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H는 재빨리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실망한 얼굴로 다시 술잔을 들어 올렸는데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그때 H의 손은 분명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 그 여자에게서 금방 시선을 거두어 들였다.
여자가 내 관심을 끈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자의 모자와 외투의 입자가 거친 가루처럼 앉아있는 흰 눈 정도였다. 잔뜩 흐리더니 마침내 눈이 내리는 모양이었다. 시간은 자정이 가까워 있었다. 아무래도 천사는 오지 않을 것 같았다. H는 초조함에 더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져서 못 나오는 건가? 은혜 어머니는 간암 말기인데 은혜하고 단 두 식구거든. H는 벌컥벌컥 소리를 내며 술을 마시고는 말을 이었다.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는 데에서 그 선배라는 자식이 붙들고 안 놓아주는 건지도 몰라. H의 말에 내가 다른 데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묻자 H는 안 그래도 처진 눈꼬리를 더욱 늘어뜨리며 안쓰러워 죽겠다는 듯 이마를 찡그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학교를 휴학하고 전격적으로 생활 일선에 나선 은혜는 선배의 화실에서 그림을 지도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는 거였다. H의 표정이 하도 심각하고 땀까지 흘리고 있었으므로 나는 갑자기 H에게는 내 아버지의 위선 같은 거짓 위안이 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시험하고 싶어졌다. 크리스마스인데 소원을 빌어야지. 넌 소원이 뭐냐? 소원? 제기랄, 어떤 놈이 카드 빚이나 갚아주면 소원이 없겠다. H는 다단계 판매 조직에 들었다. 팔아야 할 물건을 우선 자기의 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한 뒤 그것을 누군가에게 되팔아야 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빚을 졌다고 털어놓는 그의 눈 속에는 막다른 길로 도망치던 나약한 사람이 한순간 몸을 휙 돌려 뒤쫓아온 사람을 노려볼 때의 비장한 살기가 들어있었다. 그의 비장함은 금방 사라졌다. 여기 안 들려요? 갑자기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쿵 하고 발 구르는 소리가 의자들을 기우뚱거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여자는 동백나무 뒤에 선체 두 손을 허리에 척 얹고 있었는데 마치 합성을 잘못한 사진처럼 불균형했다. 이 집은 손님이 대체 몇 시간이나 소리쳐야 술을 주는 거죠? 기세등등한 여자에게 H가 대꾸했다. 이 집 주인 지금 없어요. 술은 직접 갖다 먹고 돈은 탁자한테 계산하쇼. 뭐예요? 그럼 당신은 뭐죠? 보아하니 주인이 댁을 믿고 간 모양인데 그럼 댁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 아네요? 여자의 말에 틀린 점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아는 H는 강하게 나오는 상대에게 언제나 기가 죽는 성격이었다. 그는 등을 깊게 구부려 탁자 바로 위까지 고개를 낮추더니 재수 없는 년이라고 낮게 욕을 했다. 나 같으면 귀신의 잠옷이라고 돌려 말했을 텐데 말이다. 여자가 하도 시끄럽게 구는 바람에 소란함이라면 정말로 참지 못하는 내가 하는 수 없이 여자 자리로 다가갔다. 뭐 드릴까요? 맥주 2병. 여자는 정말로 뚱뚱했다. 미쉐린 광고의 타이어 인간을 2~3배쯤 가로 확대한 것처럼 보이는 살들이 숨을 쉴 때마다 부위별로 작은 물살같이 출렁거렸다. 그러나 여자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은 뚱뚱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대함에 대해 신경을 쓰기는커녕 거만하기까지 했다. 여자의 화장은 너무나 섬세하고 정성스러웠으며 옷차림과 액세서리는 지극히 화려했다. 눈썹을 어떻게 저렇게 가늘게 그릴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긴 해도 면적까지 계산해 볼 때 2시간 이하의 시간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화장 같았고 선이 조금도 비뚤어지지 않은 섬세한 입술선으로 보아 계단에서 금방 수정을 다시 한 게 틀림없었다. 프릴 달린 새빨간 블라우스와 체크 무늬 모직 랩 스커트, 망사 스타킹, 부츠, 그리고 훌라후프만한 커다란 귀고리와 양손을 움직일 때마다 절그럭거리는 팔찌들, 가슴에 내려뜨린 몇 겹이 금속 목걸이줄. 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여자의 머리 위에 얹힌 베레모는 아침 언덕 뒤에서 막 떠오르는 태양처럼 붉었다.
내가 맥주를 가져다 주자 인중에 검은 털이 송송 나 있는 여자는 시중드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눈길로 올려다보며 내 뺨에 굵은 콧김을 내쏘았다. H는 벽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흐리멍덩했지만 최대한 힘을 다해 무언가를 노려보는 듯 눈썹이 모여있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너 지금은 나한테 유감 없지? 그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말해봐, 뭔데? 은혜네 화실에 불이 났는지도 몰라. 애들이 난로를 잘 안 끌 때가 많다고 했거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올 리가 없어. 횡설수설하는 말 속에서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절망적이고 필사적이며 불안하기 짝이 없는 말투였다. 나는 H가 마치 공금을 횡령하여 애인과 도망치려는 은행 대리 같다고 생각했다. 미래기획에 다니고 있을 때 내 주변에는 매사에 징징대고 소심하고 예민한 친구가 두어 있었다. H도 그중 하나였다. 조금만 칭찬을 들어도 한없이 콧대가 높아졌다가 조금 일이 안 풀린다 싶으면 당장 비관하고 열등감에 빠졌다. 일일비하는 그 감정의 기복과 얄팍함은 같이 겪어주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징징대는 친구들은 사실 좀 난처하고 귀찮을 때가 많아 내 성격에는 맞지 않았다. 하지만 이른바 쿨한 녀석들은 진짜 친구 같지가 않았다. 매력을 느끼는 건 쿨한 놈들이지만 사실 정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징징대는 놈들인 것이다. 불현듯 나는 H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불쑥 연락을 해온 사실을 너무 무심하게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심할서를 썼다거나 징계를 받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얼마 안 있으면 제 입으로 모두 털어놓을 게 분명했으므로 지레 재촉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나저나 밤이 너무 깊었다. 이 시각이면 예수는 이미 태어났을 것이다. 밀려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의 반목은 회사가 인원 감축을 끝낸 후부터 시작되었다. 퇴출자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주어서 내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때 마지막 재산으로 남은 사옥을 처분해서 부도 위기를 넘긴 미래기획의 재정은 전 사원에 밀린 월급을 지급할 정도의 능력밖에 없었다. 강제로 나가는 자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벌어서 받으면 될 거 아니냐며 밀린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남은 사원들은 우선 밥이 들어가야 일을 할 게 아니냐며 자기들에게도 몇 달째 밀린 월급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나는 미래기획에서 밀린 월급은 받았지만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다. 미래기획에 남아있는 동료들은 아직도 월급이 밀려 있었다. 퇴출자들이 만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몸싸움을 벌인 끝에 떨려난 사람들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후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해서 먼저 쫓겨난 사람의 퇴직금을 벌어야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H는 인원이 반으로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데 회사가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 쥐어짠다고 욕을 해댔다. 미래기획을 그만둔 뒤 내가 마지막으로 입사원서를 넣었던 곳에서는 신체검사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검사를 받으러 시립병원으로 갔는데 검사원이 심한 저혈압이라며 검사 결과가 그대로 접수되면 보나마나 실격이라고 겁을 주었다. 나는 검사실 2층에서부터 뛰기 시작해 주차장을 몇 바퀴 돌고 정문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한 뒤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개처럼 헐떡거리며 혈압을 다시 쟀지만 결국 떨어졌다. 나는 이를 원했다. 비록 H처럼 자신을 땀이 찬 손수건처럼 쥐어짜며 일해야 한다 하더라도 두말 없이 그 자리를 원할 것이다. H의 불만 또한 배부른 푸념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망가지는 거였다. H는 회사 분위기가 살벌해져 마음을 터놓고 술 마실 동료 하나 없다며 갑자기 외로움을 호소했다. 나는 전방에서 군복무를 마쳤다. 그곳에서는 때로 깊은 밤중에 적외선을 통해 별빛을 수만 배로 증폭시켜 소총에 부착했다. 여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끊어졌다. 여기 안 들려요? 술 더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두 손에 맥주병을 하나씩 들고 엉거주춤 다가간 내게 여자는 단호한 어조로 카레라이스와 계란말이를 주문했다. 술뿐인데요. 안주는 만들 수 없어요. 나는 어느새 여자에게 변명하듯 말하고 있었다. 여자가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난 지금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먹고 싶을 때 먹어야 할 권리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녀는 마치 내가 뚱뚱한 사람이라고 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듯이 몰아붙였다. 사실 나는 카레라이스라면 잘 만들 자신이 있었다. 혼자서 만드는 일품 요리를 20번은 읽었기 때문이다. 내가 계란말이는 만들 수 없다고 말하자 여자는 그럼 카레라이스를 2인분 주세요 라고 주문했다. 1인분 이상은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2인분이라고 만든 카레라이스는 3인분이 충분히 넘을 것 같았다. 여자는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다. H는 이제 곧 은혜가 와서 저 여자의 시끄러운 입을 막고 따뜻한 계란말이를 2접시 만들어 우리에게도 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H와 나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 술 때문이기도 했고 여자가 여러 가지를 주문해댔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난로불을 줄여달라고도 했고 음악을 바꿔달라고 하기도 했으며 냅킨과 깨끗한 컵 등을 요구하며 손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했다. 여자가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다. 그러다 갑자기 옆구리가 터지는 듯한 깔깔 소리에 또다시 우리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밥을 다 먹은 여자는 휴대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높았는지 그 내용이 뚜렷이 들리는 것은 물론이었고 한두 마디 건너 폭발할 듯한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격렬히 흔들어대는가 하면 욕설을 퍼부었다. 야, 빨리 나와. 술맛 땡기는 밤 아니냐, 하하. 뭐, 지금이 몇 시인데 못 나온다는 거야. 이제 초저녁인데. 그만둬, 나쁜 년아. 너 아니면 친구 없냐? 여자는 다시 번호를 눌렀다. 뭐, 아직 거기라고? 은큼한 년 재미 보는구나, 하. 함께 오면 되잖아. 뭐라고? 이 미친년. 그렇게 눈물을 빼고도 그 새끼하고 붙어 있을 기분이 나니? 빨리 와서 나하고 술이나 마시자니까. 나보고 오라는 거야? 내가 자존심도 없게 거길 왜 가니? 너 같은 년하고 똑같은 줄 알아? 여자의 목소리는 거룩한 크리스마스 밤, 재개발 지구 비탈길의 허름한 2층 술집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H가 훌쩍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오늘의 운세가 떠올라 속으로 투덜거렸다. 동백나무 위에서 크리스마스 장식등은 초록과 빨강을 번갈아가며 반짝이고 있었으며 여자의 전화는 그칠 줄을 몰랐다. 나는 이 밤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내일은 신문을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 불났나 본데. 내 말에 H는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있는 일인데 뭐 마시다 죽고 춤추다 죽고 호텔에서 죽고 여관에서 죽고 또 몇 새끼 죽겠지 라고 여자처럼 욕을 퍼부었다. 내가 오늘 한 얘기 중에서 혹시 검은 가방 얘기가 있었던가? 나에게는 스스로가 취했다는 걸 의식하면서부터 더욱 예의 바르고 신중해지는 버릇이 있었다. 눈을 내리깐 채 웅크린 몸을 앞뒤로 껐덕거리기만 할 뿐인 H에게조차도 말이다. 애매 장례식 때였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이 다 모여 일을 분담했지.
한 녀석은 부조금을 받고 한 녀석은 손님들을 술상으로 안내하고 또 다른 녀석들도 이런저런 심부름을 맡아 분주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순간 5명이 모두 안내 탁자 앞에 서 있게 된 거야. 다들 말이 없었는데 솔직히 누구도 먼저 말문을 열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어. 애미 좋은 녀석이었거든. 그때 A가 B가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는 검은 가방을 가리켰어. 그 가방은 뭔데 꼭 끌어안고 있냐? 이거 아까 C가 들고 있다가 나한테 맡긴 건데. C, 이제 가져가라. 그거 D거잖아. C의 말에 B는 C에게 주려던 가방을 D에게 내밀었다. 내 거 아닌데? D가 손을 저었다. 아까 내가 주차장 안내하러 가면서 나한테 들고 있으라고 한 거 아냐? 아, 그 가방이었어? 그거라면 이 가방이잖아. 이한테 줘. 얼결에 가방을 받아든 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무슨 가방이야? 이가 D에게 물었다. 내 거 아냐? 아닌데. 우리 5이 분양하고 나올 때 내가 주라던 자리 옆에 놓여 있었잖아. 뒤따라 나오다가 내가 입고 간 줄 알고 집어왔는데 내 거가 아니었어? 아니라니까. 그럼 이 가방 어떡하지? 5의 시선은 가방에 모아졌고 검은 가방은 갑자기 싸늘한 광택을 내며 그들을 마주 쏘아보는 것 같았다. 뭐가 들었는지 열어볼까? 그래야 주인을 찾아주지. 5 중 누군가가 말했다. 가방 얘기라면 그만해. 듣고 싶지 않다니까. H가 크게 소리치는 걸로 보아 나는 H가 만류하는데도 혼자 몰두하여 가방 얘기를 계속했음에 틀림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가방 얘기에 취해 있는 동안 일어났던 일의 하나로 뚱뚱한 여자도 사라지고 없었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더니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여자가 들어왔다. 주인 여자였다. 아랫동네에 사는 주인 여자는 잠결에 소방차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난로를 꺼버리고 가는 건데 하고 투덜댔다. 은혜 안 와요? H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묻는데도 주인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니 H로부터 몸을 돌리자마자 나직하게 내뱉었다. 오늘 같은 날 걔도 대목인데 여길 왜 와? 어찌나 아랫일을 힘껏 물었는지 H의 턱뼈가 불끈 튀어나왔다. H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자기의 검은 가방을 주인 여자에게 내밀었다. 아줌마, 이거 가져요. 2억 들었다고요. 거짓말 안 해요. 가지라니까요. 미친놈. 이번에도 주인 여자는 혼잣말인 척하면서 누구에게나 들리도록 음량을 잘 조절했다. 계단을 내려오며 H는 내 어깨를 붙잡았다.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재워줄 수 있어? 며칠만 숨어 있으면 안 될까? 왜? 가방 안에 훔친 공금이라도 들어있어? 그래. H의 대답에 나는 약간 놀랐는데 H가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를 알게 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은혜하고 함께 호주로 튀려고 그랬어. 만일의 경우 너한테 숨어 있으라고 불러낸 거야. 너라면 의심받을 이유가 없잖아. 왜 하필 호주야? 어쩐지 나는 그것이 가장 궁금했다. 은혜가 골랐어. 거기 가서 태양의 서커스라는 걸 꼭 보고 싶다고. 앞뒤로 바짝 붙어서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는 우리의 말소리는 제법 도란도란했다. 그 서커스는 호주에서만 볼 수 있대? 몰라. 아무튼 거기가 원조래.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은 듯 했다. 크리스마스 밤에 소방관들이 아름다운 붉은 옷을 입고 흰 물줄기가 뿜어나오는 호스로 불을 끄고 있었다. 불길은 낡은 여관을 태우는 중이었다. 손님이 가득 들어있던 여관은 조금 전까지 천국의 흉내를 낸 죄 때문인지 점점 검은 지옥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밤하늘의 하얀 눈은 펄펄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신문을 사러 나갔다. 전날 밤 화재로 죽은 사람 명단 속에 21살 이은혜라는 이름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H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명랑했다. 너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회사 금고에 다시 갖다 뒀어. 싱겁네. 근데 어젯밤 그 여자 정말 끔찍하게 시끄럽더라. 안 그래? 뚱뚱한 여자. 그 여자는 외로웠을 뿐이다. 사람들은 이따금 슬프고 화가 나고 우울한데 이유는 의외로 하나일지도 모른다. 고독 말이다. 이유를 안다고 해서 고독이 없어지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그것이 고독이라는 걸 아는 편이 약간 나을 것 같다. H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신문을 샅샅이 읽기 시작했다. 세계의 크리스마스라는 특집란에 홍콩에서 열린 태양의 서커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었다. 태양의 서커스가 지금까지의 서커스와 다른 점은 코끼리나 불따위가 등장하지 않고 오직 환상적인 음악과 인간의 몸을 최대한 이용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고개라는 사실이다. 이 비일상적이고 신비로운 서커스 6개의 작품 중 대표적인 것으로 퀴담을 꼽는다. 소외된 소녀 조에는 우연히 목 없는 남자 퀴담을 만난다. 그가 놓고 간 모자는 그것을 쓸 때마다 새로운 환상을 펼쳐 보여준다. 퀴담이란 정처 없이 떠도는 이름 없는 나그네라는 뜻의 라틴어이며 길모퉁이를 서성대다 후닥닥 사라지는 외로운 존재를 가리킨다. 흔히 익명의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의 독립성과 고독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태양의 서커스가 시작된 곳은 캐나다의 퀘벡이다. 호주든 캐나다든 나는 중얼거렸다. 분명한 것은 여기는 아니라는 거지. 작품 해설입니다. 은희경 작가의 소설 태양의 서커스는 화창한 봄날 실직을 당한 뒤 1년 가까이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는 주인공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도태되지 않기 위해 신문을 읽고 뉴스를 챙겨보는 강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소속감을 잃은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과 고립감을 예리하게 포착한 대목입니다. 소설은 주인공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옛 직장 동료인 H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H는 주인공과는 달리 아직 회사에 남아있지만 빚에 시달리며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인 은혜와 함께 호주로 도망쳐 태양의 서커스를 보겠다는 낭만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꿈을 꾸며 회사 공금을 횡령하기에 이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풍경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축복과 환희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주인공과 H가 만난 장소는 재개발 구역의 허름한 술집이며 그곳은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 2층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도심의 불빛에서 소외된 장소이자 갈 곳 없는 영혼들이 잠시 머무는 임시거처와도 같습니다. 작가는 이 황량한 공간을 통해 화려한 성탄절의 이면에 감춰진 도시의 쓸쓸함과 소외된 이들의 고독을 극대화하여 보여줍니다. 술집 주인 여자의 무심한 태도와 조잡한 크리스마스 장식 그리고 손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공간은 주인공과 H의 처지를 시각적으로 대변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소설의 중반부에 등장하는 뚱뚱하고 시끄러운 여자는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녀는 혼자 술을 마시며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악을 쓰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듭니다. 주인공과 H는 그녀를 불편해하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그녀의 기행은 극단적인 외로움의 발로입니다. 그녀가 내뱉는 욕설과 고함은 자신을 봐달라는 절규이자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악다구니입니다. 작가는 이 여성을 통해 고독이 극한에 달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기이한 방식으로 비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그녀는 타인이 아니라 주인공과 H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감추고 있는 외로움의 적나라한 자화상인 셈입니다. H가 그토록 기다리던 연인 은혜는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들려오는 것은 인근 여관의 화재 소식과 사이렌 소리뿐입니다. 다음 날 신문을 통해 은혜가 그 화재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H의 도피 계획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은혜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탈출구가 없는 현실을 암시합니다. H는 횡령했던 공금을 다시 회사 금고에 채워 넣으며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그것은 안도가 아닌 체념에 가깝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호주의 태양의 서커스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로 남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결말부에서 주인공은 태양의 서커스 중 하나인 퀴담에 대한 기사를 읽습니다. 퀴담은 라틴어로 익명의 행인 혹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뜻합니다. 이는 서커스의 내용인 동시에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없는 채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퀴담의 형상은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부유하는 군상을 상징합니다. 주인공과 H 그리고 불에 타 죽은 은혜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던 여자 모두가 이름 없는 퀴담입니다. 작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의 고독을 안고 스쳐 지나가는 익명의 존재들임을 서늘하게 일깨워줍니다. 특히 호주든 캐나다든 여기는 아니라는 주인공의 마지막 독백은 어디로도 떠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묵직하게 전달하며 기여운을 남깁니다. 작품 해설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직장에서 해고된 후 주인공인 나는 1년 가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세상의 속도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력서를 내며 사회의 궤도로 복귀하려 했었지만 거듭된 실패 끝에 결국 체념과 적응을 선택합니다. 농구를 하며 해질녘의 노을을 바라보던 일상마저 겨울이 오며 멈추어 버리고 세상과 연결해주던 신문도 텔레비전도 고장난 컴퓨터도 방치한 채 철저한 고립 속으로 침잠합니다. 외부의 자극이 차단된 방 안에서 시간은 줄어들지도 않고 끈적하게 고여갈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영영 잊힌 사람이 되어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토록 고요하게 가라앉아가던 주인공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킨 것은 예전 직장 동료였던 H의 전화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H는 낡고 음산한 변두리 재개발 구역의 카페로 주인공을 불러냅니다. 그곳은 축제와 환희로 가득한 도심이 크리스마스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철거를 앞둔 쓸쓸한 유배지 같은 공간입니다. 두 사람은 흐릿한 불빛 아래 조잡한 장식 전구가 깜빡이는 동백나무 화분 옆에 앉아 술을 마십니다. H는 자신에게 막대한 빚이 생겼으며 은혜라는 이름의 작고 예쁜 아가씨가 이 카페로 찾아올 것이라고 그녀는 천사라고 굳게 믿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문짝만을 바라봅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밀려난 자와 남겨진 자로서 서로 다른 방식의 상처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은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겉돕니다. 이 적막하고 어색한 공간에 느닷없이 화려하고 거구인 여자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등장합니다. 붉은 블라우스와 과장된 화장, 시끄러운 금속 장신구로 무장한 그녀는 카페 안의 공기를 단숨에 장악합니다. 배가 고프다며 억지를 부려 주인공이 만든 카레라이스를 먹어치우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웃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녀의 요란함은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지독한 외로움의 발악처럼 보입니다.
H는 천사가 오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결국 회사 금고에 손을 댔다는 엄청난 사실을 고백하며 은혜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나 환상적인 서커스를 보려 했다는 허황된 꿈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다음날 주인공은 신문을 통해 H가 기다리던 은혜가 허름한 여관화재로 목숨을 잃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돈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는 H의 허탈한 전화와 환상적인 도피처였던 서커스가 실은 정처 없이 떠도는 외로운 나그네를 의미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소설은 서늘하게 막을 내립니다. 이 작품을 깊이 들여다보면 작가가 얼마나 치밀하게 현대인의 소외와 고독을 해부하고 있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스스로를 중간에 끼인 존재로 규정하며 어떠한 열정이나 분노도 드러내지 않는 무기력한 관찰자를 자처합니다. 죽어버린 파리를 보며 동정심과 생존 경쟁을 혼동하고 과거 연인과의 이별조차 극적인 갈등 없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상과의 접속을 스스로 끊어버린 현대인의 방어 기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반면 H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의존하고 핑계를 찾으며 구원자를 갈망하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회사에 남았지만 빚더미에 앉아 자신을 쥐어짜며 살아가는 그는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지 못하고 천사라는 환상과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도피처에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두 인물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쓰이다 버려지거나 마모되어가는 동일한 비극의 양면일 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시간적 배경과 재개발 구역의 카페라는 공간적 배경의 충돌은 작가의 눈부신 문학적 장치입니다. 사랑과 온기가 가득해야 할 성탄절 밤에 화재로 누군가가 죽어가고 훔친 돈을 끌어안고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삶의 잔혹함을 더욱 시리게 부각합니다. 시끄럽게 떠들며 존재감을 과시하던 거구의 여자는 타인의 시선을 갈구하는 우리 내면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요란한 치장과 허세 어린 전화 통화 뒤에 숨겨진 그 깊고 어두운 고독의 시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작가는 이들을 함부로 위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고 서늘한 시선으로 그들의 고립을 전시합니다. 환상 속의 서커스는 결국 현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각자의 외로운 무대 위에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서늘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쓸쓸한 겨울밤의 이야기를 읽으며 묘한 위로와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고 수많은 사람 틈에 끼어 있으면서도 문득 나 혼자만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끔찍한 고독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신문을 읽지 않으면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제외해버릴 것 같아 불안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기웃거리고 의미 없는 메시지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결을 갈구할수록 우리 안의 고독은 더욱 짙고 선명해집니다. 작품 속 H가 끌어안고 있던 검은 가방과 환상 속의 서커스는 우리 삶에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 완벽한 행복이 기다리는 곳으로 떠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 혹은 나를 구원해줄 완벽한 천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크리스마스에 찾아오는 마법 같은 기적이 아니라 낡은 난로가에서 덜컹거리는 문소리에 헛되이 고개를 돌리는 무수한 기다림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립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던 주인공이 이웃집의 피아노 소리에 눈물을 흘렸던 순간 우리는 인간이 결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으며
타인의 온기를 지독하게 갈구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도망칠 곳 없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서로의 고독을 견눈질하며 말없이 각자의 삶이라는 지난한 서커스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서툴더라도 현실의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서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이 차가운 소설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건네는 뜨거운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층 문학 분석입니다. 작가의 서사기법과 상징성 분석입니다. 이 소설의 서사기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극도로 메말라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활용과 과거와 현재를 불규칙하게 넘나드는 교차서사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삶조차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듯 무심하고 건조하게 서술합니다. 감정이 폭발해야 할 실직의 순간이나 연인과의 이별 장면에서도 그는 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냉소적인 거리두기는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고통에 직접적으로 동화되기보다는 그가 처한 황량한 상황 전체를 조망하게 만드는 훌륭한 장치가 됩니다. 화자는 H의 절망과 슬픔을 지켜보면서도 결코 뜨겁게 동조하거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며 그저 그 공간의 냄새와 소리, 주변 인물들의 행동을 카메라 렌즈처럼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이 기계적인 기록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깊은 내상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지를 증명하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과거의 역동적이었던 친구 M과 냉소적이었던 K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던 화자의 성향은 서사 전체의 중심을 잡으며 극단적인 감정의 분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작품 전반에 배치된 상징적 요소들은 매우 촘촘하고 비극적입니다. 우선 죽은 파리의 존재는 어떤 치열한 생존 경쟁도 없이 그저 방 안에서 무의미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기력한 존재, 즉 화자 자신의 처지를 상징하는 거울입니다. 파리가 늙어서 쉽게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화자 역시 사회적 투쟁 의지를 잃고 고립의 시간 속에서 서서히 소멸해 가는 중입니다. 과거 동창의 장례식에서 등장했던 주인을 잃은 검은 가방의 일화는 소설의 핵심적인 복성이자 거대한 상징입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미루던 그 불길한 검은 가방은 현재 시점에서 H가 들고 나타난 횡령한 돈이 든 가방으로 변주됩니다. 이는 삶의 무거운 책임, 부채의식,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멸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결국 누군가는 짊어져야만 하는 현대인의 위태로운 생존이 무게인 것입니다. 또한 거구의 여자가 온몸에 치장한 화려한 원색의 옷과 절그럭거리는 금속 장신구들은 텅 빈 내면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갑옷을 상징합니다. 고독할수록 더욱 요란하게 외부의 시선을 끌어모아야만 자신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군중 속의 고립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걸어대는 휴대전화 역시 쌍방향의 소통이 아닌 일방적이고 공허한 독백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가장 압도적인 상징은 단연 태양의 서커스와 그것을 공연하는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미지의 공간입니다. H에게 그곳은 지옥 같은 현실의 모든 빚과 책임을 털어버리고 도달할 수 있는 완벽한 유토피아로 상정됩니다. 그러나 결말부에 이르러 서커스의 핵심이 동물이나 불이 아닌 인간의 헐벗은 몸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인물 퀴담이 목이 없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익명의 존재를 뜻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섬뜩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H가 도달하고 싶었던 구원의 공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화려해 보이는 환상조차 결국은 얼굴 없는 현대인들의 외로운 몸짓과 철저한 고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작가는 냉혹하게 선언합니다. 불길이 치솟는 싸구려 여관의 붉은 지옥과
밤하늘에 쏟아지는 하얀 눈의 색채 대비는 거짓된 천국의 희망이 잔혹한 현실의 불길에 타오르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며 서사의 비극성을 완성합니다. 심리학적 등장인물 분석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인 나는 심리학적으로 전형적인 회피형 성격과 시민성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인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상처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애초에 어떤 것에도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직장에서 밀려난 후 그가 취한 행동은 분노나 투쟁이 아니라 세계의 축소입니다.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텔레비전과 컴퓨터라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며 스스로를 좁은 방 안에 가둬버립니다. 이는 외부의 거절과 실패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연인과의 이별에서도 그가 보여준 수동성은 상실의 고통을 직면하기보다 차라리 관계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을 기만함으로써 심리적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기작입니다. 하지만 이웃의 피아노 소리에 흘린 눈물은 겹겹이 쌓아 올린 무관심의 성벽 안쪽에 여전히 타인과 온기를 나누고 세상에 소속되고자 하는 연약하고 외로운 자아가 숨쉬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균형이라는 명목 아래 철저히 방관자로 살아왔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그 지독한 소외감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H는 화자와는 정반대의 심리 구조를 가진 인물로 극심한 의존성 성격장애와 불안 강박을 보여줍니다. 그는 스스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지속적으로 위로와 격려를 갈구합니다. 회사에 남아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을 쏟아내지만 결코 그곳을 제 발로 걸어나갈 용기는 없습니다. 다단계 판매에 빠져 빚을 지고 결국 공금횡령이라는 범죄까지 저지르는 그의 행동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마비된 채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적이고 유아적인 도피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21살의 은혜를 천사라고 부르며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그녀의 실체나 인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비루한 현실을 한 번에 구원해줄 비현실적인 메시아를 투사한 결과입니다. 문소리가 날 때마다 흠칫 놀라며 보여주는 그의 생리적인 떨림과 과도한 땀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만성불안과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카페에 난입한 거구의 여자는 보상심리와 나르시시즘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위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과장된 제스처, 무례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 화려한 화장과 복장은 사실 그녀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지독한 열등감과 소외감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식당 주인이 없는데도 권리를 주장하며 안주를 요구하고 억지로 웃음을 터뜨리며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행동은 타인의 주목을 끌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님을 확인받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조증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깊은 우울과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반대로 과장된 활력과 공격성을 분출하여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무의식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결코 무대에 직접 등장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은혜라는 인물 역시 중요한 심리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며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던 그녀는 현대사회의 폭력적인 노동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H에게 오스트레일리아의 서커스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가혹한 현실에서 숨을 쉬기 위한 아주 작은 공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H는 그 공상을 진짜 도피의 계획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절박했고 은혜는 결국 그 허름한 여관의 불길 속에서 생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심리적 풍경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개인의 내면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고 파편화시키는지를
소름 끼치도록 정밀하게 보여주는 심리적 척도입니다. 함께 들으면 좋은 작품들 추천합니다. 이 씁쓸하고 깊은 고독의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께는 황정은 작가의 작품집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백의 그림자라는 작품은 무너져가는 도심의 낡은 전자상가를 배경으로 세상이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특유의 환상적이고도 서늘한 문체로 그려냅니다. 태양의 서커스 속 재개발 구역의 음산한 카페와 백의 그림자 속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전자상가의 골목길은 놀라울 정도로 정서적인 결을 같이 합니다. 두 작품 모두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개인들이 어떻게 그림자처럼 옅어지고 희미해지는지를 다룹니다. 또한 인물들이 서로에게 직접적인 위로나 열렬한 사랑을 속삭이는 대신 무심한 듯 건조한 대화 속에 아주 작은 온기를 숨겨놓는 방식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은희경 작가가 현대인의 소외를 날카롭고 시니컬한 메스로 해부해 독자의 폐부를 찌른다면 황정은 작가는 그 상처 부위를 조용하고 기이한 그림자로 덮어주며 전혀 다른 방식의 문학적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이 두 작품을 연이어 읽는다면 찬바람 부는 도심의 뒷골목을 걷는 듯한 지독한 쓸쓸함 속에서도 문학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 더욱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H가 돈을 돌려놓지 않고 화재도 발생하지 않아 정말로 두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H와 은혜는 천신만고 끝에 남반구의 낯선 땅에 도착합니다. 화려한 텐트가 쳐진 공연장 앞에서 그들은 벅찬 가슴으로 표를 구하고 태양의 서커스를 관람합니다. 하지만 환상적인 조명과 아찔한 고개가 끝난 후 그들에게 남는 것은 구원의 성취감이 아니라 더 크고 압도적인 허무함이었을 것입니다. 극장을 나서는 순간 H는 깨닫게 됩니다. 훔친 돈은 결국 바닥을 보일 것이고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낯선 대륙에서 그들은 다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혜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도 두고 온 병든 어머니와 고단했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태양의 서커스라는 찬란한 꿈은 일회성 진통제에 불과했으며 그들은 한국에서 겪었던 낡은 카페의 우울보다 더 깊고 투명한 이방인의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쩌면 도피를 꿈꾸던 두 사람은 광활한 붉은 사막 한가운데서 서로의 텅 빈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진짜 지옥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지독한 불안과 고독 그 자체였음을 뼈저리게 자각하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작품 관련 미술과 음악 큐레이션입니다. 이 작품의 서늘한 정서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체감하기 위해 에드워드 호퍼 작가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함께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도시,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쏟아지는 유리창 너머의 카페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각자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숨을 쉬고 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견고하고 투명한 유리벽은 그들을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 인물들의 모습은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의 낡은 2층 카페에서 각자의 허공을 응시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소설 속 주인공과 H의 묵묵한 뒷모습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놓은 듯한 묘한 기시감을 줍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며 한국의 모던 록 밴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곡을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듯한 보컬과 몽환적이면서도 끝없이 가라앉는 듯한 선율은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화자의 고립된 일상과 너무도 잘 어울립니다.
홀로 멈춰버린 시간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멜로디의 흐름은 방 안에서 하루가 이틀이 되고 또 내일이 오늘이 되는 기묘한 시간이 정체를 경험하던 주인공의 무중력 상태를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그림의 차가운 시각적 고독과 음악의 따뜻하지만 슬픈 청각적 위로가 결합할 때 은희경 작가가 그려낸 텍스트의 여운은 독자의 마음속에서 더욱 입체적으로 증폭될 것입니다. 작품 관련 영화 드라마입니다. 이 헛헛하고 먹먹한 소설을 읽은 뒤 여운을 길게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전고은 감독의 독립영화 소공녀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미소는 날이 갈수록 치솟는 집세 때문에 과감히 집을 포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위스키 한 잔과 담배 그리고 백발을 막아줄 약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는 인물입니다. 겉보기에는 태양의 서커스의 화자와 다소 달라 보일 수 있으나 거대한 도시의 자본 논리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엄과 취향을 지키며 간신히 생존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두 인물은 놀랍도록 닿아 있습니다. 소설 속 화자가 방구석에 틀어박혀 침잠의 방식을 택했다면 영화 속 미소는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차가운 겨울 도시를 부유하는 방식을 택했을 뿐입니다. 두 작품 모두 섣불리 청춘의 희망을 노래하거나 거짓된 해피엔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춥고 비정한 세상에서 나의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씁쓸한 현실의 냄새는 어떤 것인지를 묵직하게 묻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이 영화를 보시며 한 잔의 씁쓸한 위스키처럼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삶의 진한 슬픔과 위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은희경 단편소설 태양의 서커스였습니다. 오늘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